1871년에 프로이센 왕국을 중심으로 한 독일 제국이 성립됩니다. 지금의 독일 연방공화국 지역의 동북쪽에 위치해 있던 프로이센 공국이 독일 제국의 가장 큰 중심축이 됩니다. 당시 이것을 이루어낸 비스마르크라는 탁월한 인물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론으로 대표되는 선진적인 군사 연구와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국가의 물질적 역량 강화 등에 힘입어 덴마크, 오스트리아 제국, 프랑스 제2제국을 차례로 격파하여 통일 독일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때 프로이센 군은 다른 제후국 군대들과 함께 독일 제국의 방어를 위한 독일 제국군의 주력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군대는 종래의 다른 군대와 확연히 다른 점이 보입니다. 독신이거나 혹은 기혼이어도 자신의 가족과는 떨어져 홀로 지내는 남성들만을 위주로 하는 병영이라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개념의 군대를 조직합니다. 옛날 전쟁을 다루는 영화나 그런 것들을 보면 옛날의 군대도 오늘날처럼 장군이 모이라고 하면 즉시 주둔하던 곳을 벗어나 모여서 진군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개는 농사를 짓는 등 생업을 하다가 해당 지역의 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장군이 소집을 하면 그때 가서 일정 장소에 모여 전쟁터로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투에 사용하는 무기도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련하여 집에 두고 있던 것을 들고 나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프로이센이 오랜 노력 끝에 만들어낸 군대는 그런 점에서 시대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군인들만 모여있는 병영에 무기와 기타 보급품을 국가가 지정된 날에 보급하는 현대식 군대 보급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 이 시대입니다. 보급품이 풍족한 군대는 인류 전쟁 역사에서 가장 흔했던 야만적 행위인 약탈을 할 필요가 없죠. 전쟁 그 자체만으로는 민간인에게 불필요한 원망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군의 편제도 아주 간략합니다. 한 사람의 장군이 사단장을 맡고 그 아래로 연대와 대대 그리고 소대로 이어지는 편제는 즉각적인 명령 전달을 가능하게 합니다. 전투의 개시나 후퇴도 사단장 이하 참모들이 결정합니다. 그 아래 부대는 그 명령만 따르면 됩니다. 그 이전 시대인 중세의 군대와 비교해보면 중세의 군대는 전쟁을 하는 장수들이 주로 제후나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많은 비전투원들이 같이 종군하여 참여했습니다. 요리사들, 하인들, 심지어 창녀들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군의 속도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느렸습니다. 군대가 이동하는 수송수단도 말이나 가마를 탈 수 있는 극히 일부의 인원을 제외하면 거의가 걷거나 잘해야 수레에 실려가는 정도였으니 그 속도가 얼마나 느릴지는 상상에 맡기죠. 병력의 이동 속도에 대해서는 비교하여 말하자면 프로이센 군의 경우는 1866년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28만 5천 명의 병력을 25일이면 전부 전장으로 보낼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그보다 적은 20만 명을 45일씩이나 걸려서야 이송할 수 있었죠. 이것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철도의 건설로 가능했습니다. 오로지 전투만을 위한 병력을 빠른 속도로 전선으로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은 전투의 승패에 결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독일 제국이 이렇게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이유는 전쟁에서 이겨야만 연방으로 이루어진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독일 제국이 선포된 당시의 시대는 영국과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 이른바 식민지를 앞서서 강점한 국가들이 세계의 부를 독점하고 그 영향력으로 유럽을 좌지우지하던 시대였습니다. 산업화와 권력을 집중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늦었던 독일이나 일본, 이탈리아 등 이른바 후발 선진국들은 군사력 등 힘으로라도 식민지 쟁탈전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1차 세계대전이죠. 일본은 아직 영일 동맹의 잔재가 있었고 교묘한 계산으로 연합국 측에 붙어서 승전국의 대열에 낄 수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검은 속내는 2차 세계대전에서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독일 제국군은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해체됩니다. 그러나 이후 나치 독일이 보여준 그 강력한 군사력의 뿌리는 바로 독일 제국군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